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이었고, 이 무신정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신정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강독하기 전에 무신 정권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 강의 내용을 이제 보고 나서 강독 내용 들어갈게요. 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신정권 시대 이렇게 보면, 자, 먼저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로는 의존과 그 당시 문신 귀족 간의 어떤 대립, 요게 첫 번째 이제 요인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하고 이 귀족 사회 간의 어떤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이 왕권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키게 돼요. 거기다가 왕과 그 문신 귀족 간의 또 대립뿐만 아니라 그 문신 귀족 간 안에서도 또 대립 구도가 형성이 돼갖고 그 당시 정치적 불신점이 형성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 불안이 무신정변을 발생시키는 어떤 소지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무간 차별과 문인들의 반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제도적으로 볼 때 이 무관과 문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자, 일단은 이제 볼 때는 이제 무반의 제일 높은 지위가 정상품이었던 상장군이죠. 그래서 상장군 이상은 올라가지 못해. 근데 그것도 3품 이상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상 승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통솔권이 누구한테 가지고 있었냐면 문관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강간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문관 출신이야.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그 물가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무신기구 그 무신교육기관도 잠깐 있다가 폐지됐죠. 이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병마사가 상장군이나 대장군의 어떤 합의 기구였던 중방보다 더 우위에 있었어요.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어떤 이제 고조사에서는 문무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반 농민들의 어떤 일반 군인들의 불만도 있었죠. 자, 일반 군인들은 노역에 많이 동원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들은 평시에는 노동력에 동원돼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군인들에게 주는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불평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관층의 지위 상승이 있는데, 자, 그 당시 뭐 거란족이니 여진족이니 이런 것들을 격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의 난, 저기 노총의 난 이런 것들이 진압을 하고 등등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지위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군사적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영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뭐냐면 무반의 어떤 그 가전이 얘기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 지위도 올라간 데 반해서 정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다 밑바닥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불만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무관층들이 이제 뭐 어느 지위가 올라오는 데 반해서 그 대우는 정치적 사회적 대우는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 어떤 지위와 정치 사회적 지위의 괴리 이런 것들 사이의 불만 이런 것들이 무신정변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신 정권의 변천 과정을 보면 초기, 최시 정권, 후기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초기 때는 이제 주로 정중구, 경대승, 이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들 기간은 이제 중방이었고 경대승 때는 도방 이런 그 시기였고 자 최시 정권은 무인 정권기의 안정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충원부터 해갖고 4대 동안
최씨 정권이 유지가 됐고, 자, 이때 이제 주요 기구는 교정도감이죠. 그 외에 이제 서방이라든지 정방 같은 그런 기구도 있었고요. 자, 후기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막판인데 이때는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김준이라든지 이면, 임유 같은 그런 집권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잠깐 이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왕정 복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권 기간이 있었다. 집권 기간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씨 무신 정권 관련돼서 예전에 정방과 서방 관련된 그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정방하고 서방이거든요. 정방은 이제 무모 백단의 인사 행정을 담당했던 곳이고, 서방은 이제 어떤 자문기구, 수기기구 역할을 하죠. 자, 정방과 서방은 공통적으로 신진사 대부를 등용하는 어떤 포스가 돼요. 예. 특히 이제 이 정방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에 좀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최씨 정권기 때, 최후 때죠. 유능한 신진 관리들을 이곳에 이제 그 정방을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어떤 인사 그 등용 코스가 됐던 곳이 정방이죠. 원래 정방은 최씨 정권의 이제 뭐냐면 그 개인 기관, 그러니까 이제 사적 기구였죠. 근데 이제 최씨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나중에 왕정 복구가 된 후에도 뭐냐면 정방은 계속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최씨 왕정 복구 이후의 정방은 그 당시 이제 신진 관리들을 장악한 게 아니라 검은 세가들이 장악을 해서 인사권을 행사했던 곳이죠. 오히려 신진 관료들의 어떤 진출을 막아버리는 간부로 변질됐고요. 이 정방은 고려 후기 때 칙패를 거듭해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될 때는 폐지됐다가 반대로 신권이 강화됐던 복부 등 칙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엔 이성계 위화도 해군 후에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방이 있는데 이 도방은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게 경대승 때요. 경승 때 이제 자신의 사병들을 모아서 도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권력기구를 삼았는데 나중에 이제 폐지됐다가 경대성 사후에 다시 최충원 때 복귀가 됐어. 예. 그때 이제 최충원 때 복귀된 도방은 신병 경호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예, 이게 뭐 권력기구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정권때 만들어졌던 부대가 이제 삼별초라는 부대가 있죠. 예. 그래서 삼별초가 이제 있었고, 이 삼별초는 이제 그 원나라에 항복한 후에도 계속 항쟁을 했다는 거. 그래서 강화도에 있다가 진도, 뭐 제주도 이렇게 이제 해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별초가 그 남겼던 유명한 외교 문서가 있어요. 일본에 이제 보낸. 그래서 이 일본에 보낸 고려 첩장이라는 외교 문서인데 그 고려 첩장에 그 관련된 주요 요지들을 적어놓은 그 문서가 나중에 일본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삼별적 고유 첩장과 관련된 외교 문서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 정권기에는 그 당시 무신대 토지경명 지방관리대의 어떤 가혹한 징세, 무신 간의 어떤 상호 간의 분열 등등 해갖고 곳곳에 봉기를 했어요. 주로 이제 최충 이전 시기에 집중됐는데 처음에는 서북 지역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남쪽 지역까지 확대되죠. 그래서 이제 고조사에는 이들 서북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서적이라고 하고 남쪽 지역에 있는 걸 남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북계 서적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서병문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 반발 때문에 일어난 조이총의 난과 그 다음에 뭐 김보장의 난 이런 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민반란과 삼국보호운동 일동 사망의식을 바탕으로 한 삼국보호운동이 서로 결합돼 갖고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공주 명학수 망이망수의 난 같은 거, 그리고 뭐 진주 공사비의 난, 협천 부국의 난, 그다음 충청도 강승 부성의 농민분기, 군인과 간노의 난 등등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국 부운동도 이제 일어났다고 했죠. 최강수가 일으킨 고구려 부운동, 이연여의 난, 그다음에 김삼인의 어떤 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 음. 그 위에 있는 역사가 지도 있죠. 위치하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김삼인하고 이제 초전에 호심의 난은 처음에 개별적인 난이었다가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예, 서로 연합해서 경상도 전역으로 확산이 됐다. 예,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 이 김삼인의 난이 이제 신라 부흥운동과 같이 관련돼 있다고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하여튼 이런 삼국 부흥운동과 함께 그 당시 농민운동이 농민 반란이 남쪽 지역에 하삼도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최초의 집경기 때 일어난 그 신분 해방 운동이 만적의 난이죠. 그래서 요 만적의 난 관련된 그 사료는 상당히 유명하죠. 교과서에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농민 반란 역사적 의의는 뭐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건농하고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게 되고 집권자들이 세금을 감면시켜줘. 이렇게 최충원의 시무십조에도 반영돼요. 그다음에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이거는 이게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다 뭐냐면 도남이 타불려 되죠. 농민운동 반란이 잠잠해지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신정권기와 관련된 내용, 정치와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통론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신론의 이제 발생해서 이제 내용들 보면요. 음,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음, 아, 제가 이제 이걸 뒤에 있는데, 여기네요. 예, 잘못 펴놨어요. 자, 무신의 발생 과정을 보면 고려의 이제 귀족사회는 1170년에 그 일어난 무신난에 의해서 붕괴됐는데 이건 귀족사회 내부적 모순이 폭발된 이작용단과 묘청에 나는 이 귀족 정치의 몰락의 단적인 표현이었고 이제 무신난의 어떤 발생과 무신정권의 성립은 귀족사회의 어떤 그 파국의 초래한 사건이었다. 자, 무신난에 발생한 요인은 귀족사회 내부의 모순이 있었다는 거죠. 예, 첫 번째 이제 모순이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앞에 쭉 얘기를 했으니까 좀 여기서 생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무신난 발생의 또 직접 동기는 귀족 정권의 대무신 정책의 모순에서 이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자, 이 내용을 보면요. 고려는 그 양반 제도를 만들어서 문반과 무반 하나의 간직 체계 안에 이론적으로 형성하면서 법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숙문 천무 형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우대하고 그 무인을 천대하는 정책에 따라서 무반에 비해서 문반에 대한 차별이 심했죠. 자, 그 이유를 쭉 보면 귀족은 문반직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차지했고 심지어는 군대를 지휘 통솔하여 병마권까지 장악해서 무관은 다만 문신정권을 보호하는 호위병 지위로 떨어져 있었다. 자, 그 예는 아까쯤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권한에 침입했던 물려쳤던 강감창이라든지 그래서 모청의 난을 진압했던 김무신, 그러니까 윤감 이런 사람들은 다 문관 출신이야. 예, 무관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왜 고조정부에서 문관을 그군 통수권을 줬냐? 무관을 못 믿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왕조가 뒤엎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통수권을 잘 안 줬어. 예.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인 거죠, 이거는. 근데 그게 뭐냐면, 어, 상당히, 어,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이성계에서 보이시죠? 이성계는 이제 통수권을 줬더니 위화도 해군을 익혀버렸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아마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송나라의 문치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송나라도 예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예전에 말한 거죠. 다음 그 중국사 말 할 텐데 그 무관들에게 통수권을 안 줬어요. 예, 이 군대 통수권을 문관들에게 주지. 그래서 이 고려의 이제 제도 중 상당수가 이렇게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게 많아요. 자, 하여튼 자 이런 차별 대우는 불구하고 무신들은 이게 세 번째죠. 어떤 이제 군사적인 어떤 역할 수행을 하고 많은 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무신들은 서서히 그의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양반이라는 법제적 지위를 근거로 건한 여진족의 전쟁을 통해 현실적인 세력을 추축해 나갔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문중에서 갱정된 그 경정정식가 때는 오히려 같은 등급이면 무관의 대우가 좋아졌죠. 예. 그리고 이제 무학제가 설치된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자, 근데 불구하고 이 귀족 정권 천문 정책 때문에 이 무신들이 나름대로 이제 군사적 공헌도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경제적 대우도 좋은데 불구하고 실제 정치적 기반이나 뭐 사회적인 어떤 대우는 나아진 게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불만을 쌓이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자, 그다음에 일반 농민들,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 입장을 보자고요. 그 앞에 얘기한 건 무신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일반 사병들 입장을 보면 자, 무신 정권 기에는 군인들에 대한 불만도 무신 공기의 한 요인이었다. 이때 군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급 군인들 얘기예요. 고려의 군인들은 일반 농민층하고 충당된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무신 귀족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경배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공공하게 했고 또 이런 이제 군인들은 여러 가지 자벽에 혹사를 당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급된 군인전마다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귀족들이 뺏겼어. 예전에 한번 제가 군인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고려 시대 때는 그 조선과 달리 양인계병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양인들은 이제 피해서 성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성군한 그 양인들과 아닌 양인들 간의 어떤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군된 양인들, 군인으로 뽑히는 양인들에게 군인전을 지급했어요. 군인전, 경제적인 어떤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군인전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수조권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 토지에 수조권 형성하는 그러니까 면세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땅들조차도 지금 귀족들이 뺏겼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군인들의 처지가 자기들의 직접 상관인 문신들의 불평과 결합되어 귀족 정권 타도에 동원됐으면 동원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때 일반 군인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쿠데타를 주도한 그 장군들, 그러니까 고급 그 무신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 간의 갈등도 있어. 상급 그 무신들과 하급 그 군인들 간의 그 갈등이 나중에 또 무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또 번지게 되고 그러거든요. 예, 갈등이 불출돼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이거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배경이고요. 그럼 직접적 계기가 됐던 사건은 뭐냐? 자, 1170년에 그 당시 무신나라 폭발됐는데 태평호문 군주와 군주라고 이끌어졌던 의종이 문신과 함께 보현원에 놀러 갔어요. 이 보현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보현 놀러 갈 때 이 문신들은 시를 짓고 막 같이 이제 뭐 안 하고 뭐냐면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 호위한 무사들의 대우가 별로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 밥도 안 주고 추운데 덜덜 떨게 하고 호위만 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젊은 문신 한 명은 이제 뭐 노장군의 어떤 뭐 뺨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빡쳤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방하고 이구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 근데 이제 그때 이방과 이구는 여기 그 뭐랄까요? 계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경영군 견령 행수였는데 이 견령 행수의 지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대장, 대대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중령, 대령 요 정도밖에 안 돼. 아니, 중령도 아니냐? 그한 대위나 소령 정도 그 계급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굴 앞세웠냐 상장군이었던 은양군 상장이었던 정중부를 얼굴마다봉에서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고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종의 인재를 패하고 그의 그 동생이었던 명종을 이제 옹립을 하게 되고요. 자, 이에 무신들은 스스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권을 잡아 무신 정권을 수립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무신나라의 발생과 무신 정권의 출현은 결국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문신 귀족 정치의 누적에 모순된 다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에 따라
그 지금까지 귀족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이 무신 정권이 설립되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니 무신론은 고려사회 일대 전환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요 그 교과서에서 무신정권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해보고 넘어갈게요. 그 보충적 41페이지 펴세요. 41페이지. 아, 이 41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 4페이지인가? 잘못 적어놓은 건데. 아, 잠깐만요. 음. 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41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예요. 4페이지. 4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금성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신정권의 성립하면 자, 권력 독점과 대외 문제를 둘러싼 문벌 귀족사의 내부 갈등이 확대되고 하층민의 유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문신 위주의 정치에 처벌받았던 무신들이 불만을 점점 커졌다. 마침내 위인방과 정주부를 등 무신들은 의종의 보여는 그 행차를 기회로 다수의 문신들을 제거하고 의종을 이제 폐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새로 명종을 왕으로 세우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자,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에 반발해서 이제 김부당이나 조이총 같은 문신들과 기법사 승려들이 저항을 하면서 모두 이제 진압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김부당과 조이총의 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인들의 어떤 집권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그 조이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이제 서방 평양도 그러니까 서북민들의 어떤 그 차별 이런 것도 이제 더해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이제 무신정변이 이제 또 문벌 귀족이 몰락하고 문신이 고조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올렸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자, 이 중방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고조의 군사기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이군 6위의 상장과 대장군이 모여서 합의했던 기구예요. 그래서 군사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했던 비상설 기구죠. 그때 그때마다 이제 일이 있을 때 모여갖고 했던 기구인데 이 중방이 그때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할 때는 큰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무신 정권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이제 고위급 그런 장군들이 모여서 그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기존의 어떤 삼성 육부제들도 이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방이 주요 이제 권력 기구로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방에 참여했던 이제 고위직 그 뭐냐면 장군들이 주요 간직들을 이제 독점을 하게 되고요. 자, 이들은 토지와 토지와 노비를 늘려서 경제력을 독점했으며 저마다 이제 사병을 이제 길러 서로 경쟁했고, 자, 이때 이제 최신권 이전에 이제 이방 뭐 정중부 경대승 이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이제 뭐냐면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또 죽이고 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이어가죠. 자,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자, 이민의 정권을 이제 장악한 최충원은 무신 정권기에 안정시켜 4대 60년간 거쳐 최씨 무신 정권의 기반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최충원은 고려사회 누적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제시했고 그 개혁안이 이제 그 밑에 있어요. 음. 앞에서 언급했던 시무 10조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 최초의 개혁안 내용을 보면 이게 봉사 10조라고 돼 있는데 봉사 10조나 시무 10조나 똑같아요. 예,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최승로의 이제 시무 28조도 봉사 28조라고 하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국왕이었던 명종이 쫓겨나기 이전에 이제 그 내용이죠. 명종이 잠깐 이제 최초는 초기 때 있었는데 그 명종에게 올린 이제 시무 10조 내용에 보면 당시 이제 고려사의 심각한 폐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필요 이상의 간호를 도태시킬 것, 토지 점유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대금업 그다음 비보 사찰 같은 것도 있죠. 비보 위의 사찰들. 그러니까 그 훈훈십주에서 딱 그 도선이 정해진 그런 사찰 외에는 다 없을 것. 사찰의 남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근데 아마 사원전의 폐해 이런 것들 이런 거니까 사원에서 하는 고리대 이런 것들. 자, 그러나 최씨 정권은
현 집권 동안 제대로 된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농민반려 하도 많으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고, 실질적으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문신들로부터 빼앗은 권력과 경제력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부패와 수탈을 일삼았다. 특히 이제 최후 정권 때는 몽고에 침략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데모 항쟁기에는 부패와 수탈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충원 정권 때, 어, 그 당시 자신의 이제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방을 만들어서 강화하고 군사 기반을 다진 한편, 새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켰어요. 자, 이 교정도감은 원래는 이제 최충원의 암살 음모를, 어, 페이치기에서 만든 어떤 그 임시 기구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암살 음모를 다 페이치고 범인을 다 색출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없애지 않고 그냥 놔뒀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기에 이제 권력 기구를 삼은 거죠. 최씨 정권에. 그래서 이 교정도감 인사권, 재정권, 감찰권 등을 행사하는 최고 권력 기구였고 그 책임자는 교정 결감이었고 대개 이제 그 최씨 정권 집권자가 여기 최고 우두머리가 되었죠. 자, 근데 이 나중에 인사권 관련된 내용은 다 독립이 돼가지고 최후 때 어디에서 봤냐면 정방에서 봤어요. 정방. 자, 그 최춘에 이어서 이제 최후가 집권을 하게 되죠. 최후는 이제 이름이 최후라고 또 하고 고조선 최희라고 또 기록돼 있어요. 예, 최후, 최희 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자, 최후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고 관리 인사행정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삼별초를 두어서 군사 기반을 강화됐다. 자, 삼별초는 최후가 제시한 설치한 야별초를 중심으로 해서 특수부대인데 야별초는 밤에 활동하는 부대야. 초라는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특별히 뽑은 특별부대라는 뜻이죠. 초군이라고 이제 또 하죠. 치안 유지를 담당했으며 실제로는 이제 최시정권 사병 역할을 했고요. 이 삼별초는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직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대예요. 그 장교들도 국가의 녹을 받고, 근데 역할은 최시 정권의 사병 역할이야. 그래서 이 삼별초는 이제 푸셈에도 있지만 반간 반사병 역할을 하고요. 반은 간병인데 실질적인 행동은 이제 사병 역할이기 때문에 사병 같은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약간 절반 정도는 간병이고 군대 정식 부대고 또 절반은 최씨 정권 사병 역할을 했던 부대가 삼별초였다는 거. 그래서 야별초 이렇게 걷고 있고 뭐 자별초, 우별초 나눠주죠. 그리고 신의군까지 합쳤고 이제 세 개 부대로 구성됐기 때문에 삼별초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는 과거를 통해서 문벌 귀족 대신에 그 문학적 소양과 그다음에 행정 그 실무 능력을 갖춘 관리를 적극적으로 등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이런 관리들을 능문 능리한 관리라고 하죠. 문해도 능하고 이해도 능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식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행정적 능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은 되게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지방 향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신진사대의 기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들이 다 이제 신진사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흥 유신세력들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기원으로 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때 왜 과거제도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예. 이 당시 최씨 정권은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게 뭐냐면 무인들이라든지 그 최씨 정권이 이상 무반 무신들이 필요 없던 거야. 예. 왜냐하면 무신들 오히려 경쟁자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려면 나름대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야. 글도 있고, 그래서 글도 있고, 뭐 학술적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관들이 더 필요했던 거야. 문관들을 대거 선발했어요. 그래서 최씨 정권이 때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그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실시한 때 비교하면 그 12세기 과거제도에서 뽑은 인재보다도 요때 과거에서 뽑은 인재가 더 많아요. 그만큼 문인들을 대거 선발했다. 근데 그때 선발된 문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벌 귀족들보다는 이렇게 지방 향리층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벌 귀족들은 자기한테 개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씨 정권에 등장해서 이제 출세했던 인물이 이규보라는 사람이야. 이규보. 예.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젊었을 때 꼴찌로 과거제도에 이제 과거에 합격을 했다가 뭐냐 간직에 이제 뭐냐면 선발되지 못하고 임명되지 못하고
백수를 지냈어요. 고려시대 그 과거제도는 합격했다고 해서 모두 간직에 임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씨 정권에 이제 아부를 해가지고 어떤 비벼가지고 결국에는 최씨 정권 안에서 호의호식 누리고 죽었던 사람이야. 나중에 이제 최씨 정권이 이규보를 어, 상당히 끔찍하게 사랑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최인가요? 하여튼 최후 때 그 이규보의 이제 문집을 묶어가지고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최씨 정권 아래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최씨 정권 후원 아래.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동명왕평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 관련돼서 이제 한번 고려의 무인 정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봤고요. 그러면 통론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죠. 자, 1170년에 정중부 등이 일으킨 무신난에 위하여 수립된 무신정권은 1276년 이면,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뮨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면의 아들 이뮨가 있는데, 자, 이 이뮨 부제가 몰락할 때까지 1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자, 이들은 무신들은 초월적인 권력을 가진 집권을 무인 집정을 통해서 예, 정점으로서 정부의 요직이 차지하고 독점을 하였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러나 무신 정권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함으로써 이들 형성기, 항립기, 분계기 세 시기로 나누죠.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형성기는 아까 이제 이방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어 이민이 죽을 때까지 그 부하장수였던 이방이 이민이 죽을 때까지고요. 그다음에 항해기 같은 경우에 최씨 정권 때 4대 60년 기간, 분계는 이제 최씨 정권이 몰락한 뒤에 잠깐 있었던 김준, 이면, 이뮤무 이런 정권기를 약간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처음에 무신 정권의 형성기 때는 정중부가 무신단을 일으켰고 일으켰을 때는 1196년 최충원이 이민을 제거 집권할 때는 망한다. 여기가 이제 형성기죠. 자, 이때는 아직 무신 정권의 기반을 확립되지 못하여 무인 집정의 지위가 이제 불안전했고요. 무신 정치는 문신 세력의 집합인 중방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중방. 그래서 중방 갈등 대장군, 뭐 상장군 이런 고위직 관료들, 어, 이군 중에 대장군과 상장군이 모여서 합의했던 기구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경계성이 집권할 때는 이 중방이 아니라 도방이 핵심 기구였어요. 경계승은 젊은 나이에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다른 무인 집권기가 좀 집권자하고 좀 다른데 문신들을 또 무인들을 또 안 좋아했어. 자신이 무인이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또 나이가 젊고 또 대장군 상장군이 아니라 그 아래 그 계급이 장군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중방을 못 믿었어. 그래서 자기 사병 집단 도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침식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를 했던 거죠. 예,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그 형성기 때는 중방에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따라서 종래 문신 세력에 반항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종 계통의 승려들이 반란이 일어났으며 무신 상호 간의 치열한 정권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무신 세력의 반란은 김보당의 난이죠. 김보당이 아니고 그다음에 교정 계통은 이제 왕실하고 이제 귀족 계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무인 정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난 이제 기법사 같은 걸 중심으로 해갖고 반란이 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 정권 입장일 때, 무신 집권자 입장일 때는 교종은 별로 안 좋아하죠. 당연히 자기한테 계기니까. 그러니까 누굴 후원했냐면 이제 선종을 후원하기 시작해. 그래서 선종, 조계종하고 그 당시 최씨 정권의 어떤 결합, 유착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무신상호 간에 또 치열한 다툼이 있죠. 아까 이제 여기처럼 이제 이방하고 이고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이 이고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정중부가 이방을 공격해서 죽이죠. 그 다음에 정중부는 경대승한테 죽고 이 경계승은 죽진 않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죽진 않고 30살 때인가 30살 때 한 3, 4년 집권하다가 그 뭐랄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겁을 먹고 덜덜 떨다가 죽어. 예, 합병을 죽든지 하여튼 그래서 병으로 죽고 경계승 다음에 집권한 자가 이제 이민이야. 이민은 이방의 부하장수죠. 부하장수인데 이 사람이 경계승이 이제 자기 죽은 걸 죽인다고 소문을 듣고 저 경주에 내려가 있다가 경주에서 죽은 다음에 6개월 만에 올라와서 영정과 손을 잡고 집권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을 죽인 사람이 이제 최충원 형제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이렇게 정권 당첨을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일어났던 그 문인들의 반란을 볼게요. 문인들 대표적인 난이 도병모 병마사였던 김보당이죠. 네. 이게 북면 병마사인데 이게 못하네요. 예. 김보당인데 이 김보당은 문신 출신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신한데 무신 출신이 아니죠. 이 사람 문인이에요. 예. 병마사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무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문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일어난 도론의 반란 이후에도 살아남았어. 그리고 꽤나 또 무신들하고 뭐냐면 좀 친했어. 의외로. 그래서 이제 인정받고 그래서 무인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병마사 엄밀히 말하면 지병마사라고 했고 이제 병마사는 아니고 병마사 대신 파견된 그 지병마사 이제 임명이 돼갖고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예.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의종의 복위를 이제 깨하면서 거병을 했고 그때 이제 김보당이 이제 그 동국면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경주에서도 또 같이 반란을 또 일어났어요. 그 협력자가 이름을 제가 이제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김보당이 난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이제 뭐냐면 그 또 진압되고 나서 그때 많은 또 문신들이 죽게 돼요. 대규모 문신들이 죽죠. 그래서 그때 무인 정권기 때 그때 무신 정권이 일어날 때 살아났던 그런 무신들 중에 상당수가 이 난을 계기로 해갖고 많이 죽게 되죠. 김보당을 난을 계기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것은 무신 정권에 대한 문신 세력의 반항이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서경수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서북면의 지방민들 반란을 일으켜서 불만 이용해서 정중부 정권의 타도를 부르짖고 서경에서 난을 일으켜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묘청의 난 이후에 서경의 지위가 확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조일총의 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저 교종계통의 기법사 승려들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건 이제 왕실 귀족들의 비호를 받고 있던 교종계통의 사원세력이 무신 정권의 반발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 명종초에는 상당히 불안전돼서 무신 정권이 이렇게 반무신 반란들이 곳곳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한 좀 무신 정권 안에서도 무인 집정자 사이에 또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처음 무신난을 일으켰던 그 정권을 했던 정중부, 이방, 이고, 삼인, 삼인 세 사람이 그 안에서도 분열이 나서 이방이 이고를 죽이고요. 그리고 정중부가 아까 이제 이인방을 제거하고 단독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정중부도 이제 장군이었던 경대승에게 죽음을 당하고 1183년 경대승이 병사니까 이번에 이민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경에 최충원이 이제 수청을 하게 되는데 이 이민의 집권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앞에 언급했던 그 집권자들 그러니까 이방이라든지 정중보라든지 경대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무인 가문에서 집안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문신이지만 그래서 집안이 어느 빵빵한 사람인데서 불구하고 물론 경대승은 이제 글을 못 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학식은 있어. 네, 집안도 빵빵하고 근데 이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민은 경주 출신이죠. 이 사람이 원래.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이제 소공장수고 자기 어머니는 사원 노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형제가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있다가 도둑질하다가 들키고 나서 이제 가나에 가서 매 맞다가 자기 형 두 명은 죽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때려도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경주에 있는 그 지방관이 아예 괜찮다 해서 청구를 냈어, 중앙부로.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의종의 눈에 떠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중당장까지 이제 승급을 되죠. 예. 그래서 이 출신 자체가 뭐냐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민이 한나라의 집권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이제 역할, 그 메시지냐, 사회에 이민 같은 천한 종놈도 한나라를 짊어질 수, 그러니까 한나라의 최고 올린 집권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도 뭐냐면 어 한나라 그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한나라 집권할 수 있는 수장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곳곳에서 반란이 나. 그래서 이민의 등장은 어떤 역할을 주냐면 그 당시에 신분 해방 운동의 큰 역할 모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분 해방 운동에 어떤 역할 모델을 했다는 거, 이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에 이민도 최충원에게 이제 뭐냐면 수청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보충자료. 자, 거기 보면 이제 무신정권에게 천민에게 해고 권력자가 된 인물 이렇게 갖고 이제 쭉 있는데, 어, 문신 중에 일반 백성이나 하급 신분층 출신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문신 정변 때는 그렇게 갈등이 없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무신 정변이 이제 일어나고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부인들 내에서도 상급 그 군인들과 하급 군인 간에 갈등이 일어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영진이라는 사람이 집안이 가난하여 생성장수하다가 사족이 되었고요. 그에 무신정부에 참가해서 고위직까지 오른 부자가 되었고, 이민은 경상도 경주 출신인데 아버지가 소금 장수고 어머니가 절의 노비죠. 그러니까 일천 직천에 의하면 이 사람은 노비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주목을 기둥을 치고 수박을 잘했다고요. 그 옆에 이제 수박이 있죠. 수박은 고구려 시대 때 그 손수작, 그러니까 손으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박을 너무 잘해가지고 의종이 이거 이제 괜찮다 해갖고 발탁했던 인물이야. 예. 자, 하여튼 그만큼 이제 뛰어난 무예 신의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국왕의 근위대에 들어간 이의민은 우신정령 당시에 큰 하락을 펼쳐서 중랑당에서 장군까지 승진했고요. 그다음 조이총의 난에 진압한 공으로 우신세의 최고직인 상장군까지 올렸어요. 근데 경대승이 죽은 후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좀 실수한 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민이 이제 그 이방의 명령을 받고, 그 당시 그 앞에 일어난 김보당의 난이 일어날 때 있죠. 이 김보당의 난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경주에 있었던 누구야? 의종을 이제 있었던 폐위된 의종 있죠. 의종을 찾아가서 이 사람은 허리를 꺾어서 죽였다고요, 의종을. 그래서 후에 이제 이것 때문에 욕을 더럽게 얻어먹었어. 예.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 왕을 죽일 수 있냐, 신하의 몸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최충원이 이걸 기회로 해서 이걸 명분해갖고 이의박을 죽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최씨 정권 이후에는 이게 하나의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왕은 패하지만 죽이진 않아요. 어디 유배나 시키지. 왜냐면 괜히 그 왕을 죽였다가는 뒤에 이제 그 반대편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명분을 제공할 수 있거든. 그 여론이 안 좋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최씨 정권은 그렇게 왕을 죽이진 않아요. 폐위시키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하여튼 이처럼 노비 출신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무인 정권 시기에는 일반 백성들도 이 사람도 노비도 뭐 최고 뭐 수장이 될 수 있는데 한나라의 이제 최고 집권자가 될 수 있는데 나도 최고 집권자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면 무인 정권기에 노비대 신분 상승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터졌다. 그래서 신분 해방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뿌셈의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뿌셈의 내용이 이제 반무신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뿌셈 108페이지 펴보세요. 108페이지. 자, 그 앞부분에 이 무신나 발발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반무신나의 전개를 볼게요. 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김보단과 이제 조이총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도병모사 이제 도국명 이제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무신토벌과 왕의 복위를 기도하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자, 김보당은 정중부와 이의방을 타도하고 전 왕을 다시 세우려고 했으며, 그 동북면 지병마사의 한원공과 군사를 일으켜 그 이에 응했다. 예, 한원공이 그 사람이네요. 예,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장승성 등을 이제 겨제도에 있는 국악을 내다 계림으로 이제 나와 살게 했는데, 계림은 지금 신라죠. 자, 김보단은 다음 달 안북 도우부에서 그를 붙잡아 보내면서 일단 진압이 됐고요. 근데 이제 김보당난의 그 결과를 보면 이 김보당난에 이제 많은 사람이 연결돼서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자주 문생 관계에 연결된 인물들도 포진됐고, 그러니까 문신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김보당난 후에 앞에서 이제 그 의종 24년 보yon 후에 대규모 이제 그 무인들의 수청이 있었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문신들이 이때 또 한번 해도 있게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계사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계사의 난이라고 해요. 계사의 난.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경인난이죠. 예. 경인의 난에서 피했던 그 문신들이 계사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때 이제 크게 해를 입었다. 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무신난은 불교계에도 일어나는데 승려 가운데 문신가문 출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려 같은 나라는 불교 나라기 때문에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 중에 한 명은 거기 뭐냐면 자기 그 원차 있죠. 그 원차 주지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불교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던 가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왕도 마찬가지죠. 왕실도 이제 자기 왕자 중에 한 명을 자기 이제 뭐 화엄사 그런 원차례 왕실사차의 주지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죠. 대표적인 게 의청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문신가문의 출신이 많았으면 무신가문으로 인해 그들의 부영들이 죽음을 당한 예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승려도 하나의 사회세우고 외침 있을 때 하다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도 그 자리에 이제 그 절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사찰을 지키는 승병들이 존재했었어. 이 승병들이 이제 예전에 윤관이 여진여면 항마군을 활동하고 있었고, 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승병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무력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복사에서 승려들이 이인방을 죽이려고 개경에 진출해서 이인방 군대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고요. 물론 이인방한테 깨졌지만 그 외에도 이제 교종 계열의 이제 사찰들이 뭐냐면 이인방과 충돌한 사건들이 많아요. 결국에 이인방은 보복으로 중강사, 호응사, 뭐 기법사 이런 것을 파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은 개경부근의 사원의 승려를 동원해 무신세를 무너뜨리기 시도했지만 엄청난 희생을 하고 거의 실패를 끝났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무신난에 보면 조이총의 난이 있어요. 자, 조이총은 좀 다소 성격이 달라. 김부당의 난. 예. 무인 정권의 이제 저항에서 이제 뭐냐면 성격을 다르지만 약간 무인 정권이 같았고, 거기에 이제 성격이 다른 거는 이거죠. 이게 이제 서북민의 어떤 차별 때문에 또 일어난 것도 있죠. 예. 그렇지만 무인 정권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같았다. 자, 무인들은 이런 반발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고 100년 동안 세력을 유지했고요. 자, 여기서 무신난의 계기로 이 문벌 귀족 체제에 정말 구하고 그들을 연결된 불교 세력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무신난의 계기로 고려 정기와 고려 후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고려 정기와 고려 후기로 이렇게 나눠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무신난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통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달력을 볼게요. 자, 명종조 때 아직도 무신 정권이 기반이 확립되지 못하고 첫 정권을 잡은 무인 집정들이 잇따라 바뀌었는데, 자 이러한 혼란에 결국 최충원이 집권함으로써 수습됐죠. 자 그래서 최충원은 가담성 있는 전제 정권 무신 정권의 안정을 다짐으로써 최후를 이제 최이라고 또 하죠. 최양 최이에 이어 4대 62년 동안 최씨 정권을 건이 계속되었으나 그 기간을 문신 정권의 항립기라고 한다. 이때 이제 교종도감이라는 것을 이제 독자적인 어떤 정치기구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한 사명 조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력 기반을 삼는 등 자체의 권력 기반을 확립하여 정형적인 무신 정권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권력 기구를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예전 무신 집권자들은. 그래서 고려에 이제 예전 삼성 육부제도, 이성 육부제도 그대로 이용하거나 잘해봤자 뭐 도방 정도 가서 뭐 그 중방이나 이런 중방 같은 것을 이용해 갖고 권력기구 삼았는데, 최씨 정권의 특징은 되게 교종도가민이 정방이니 서방이니 하면서 권력기구를 만든다는 그 특징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에서 이제 이것은 왜 이런 권력기구를 만들었냐 하면, 이거는 형성기의 이제 무인 집정이 공식적인 정부 간지의 건의를 필요로 했고, 중방을 통하여 무인 정치를 시행하면서 시행했으며 아직도 왕조의 부명을 조직하지 못한 문개긴의 가병의 사적 무리에 의지한 것에 비해서 커다란 변화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했던 무인 집정기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 육부제를 유지하거나 중방에서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조직하지 못하고 문개긴이 가병이니 가동이니 이런 사람들 사적 무력의 유형은 큰 변화죠. 조직화된 기구와 조직화된 권력 기구와 함께 조직화된 이제 뭐냐면 사병 집단을 만들었어요. 예. 최초용은 그 명종을 폐했어요. 예. 그 명종은 앞에 집권자들과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폐하고 여러 명을 이제 마음대로 폐했죠. 신종이니 의종이니 그다음에 강종, 고종 등등을 세웠는데, 자, 그만큼 국왕을 초월적인 국왕을 폐립하는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독자의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의문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차라리 자기가 왕이 되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최신권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권력 기반이 있고 하니까. 근데 왕은 함부로 될 수 없는 사람. 다 하늘에 어떤 그 점지어진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왕이 되려면.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명분 없이 그냥 앞에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명분 없이 이제 명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죽어있던 다른 반대파들이 이 왕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웠으니까 역적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명분해갖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명분을 그 당시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씨 정권이. 그런데 그러면 이성계는 어떻게 왕이 됐냐? 이 사람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만들었죠. 이게 뭐 역성혁명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어. 예. 그리고 이제 이 역성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할 수 있는 신진사대부단 집단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최씨 정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최씨 정권을 지지했던 국민들 별로 없었고 반대파도 많은 상태에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냥 명분 없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그러니까 차라리 허수아비 왕을 내세우고 자기 뒤에서 실권을 누리는 게 더 안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 왕실을 계속 유지시켰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최신형 관계는 전과 달리 일반 문신들의 옹호가 필요 없게 되어 오히려 무신과 중방을 억압하여 문신들을 보호하는 역형상이 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아이러니하게 고려 시대 역대 고려 왕들보다도 이 시기 때는 뭐가 가거 제도가 이제 많이 실시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문인 어, 관료들이 이제 많이 선발됐죠. 예, 요 시기에. 그래서 최충원은 그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무신들은 가차없이 제거를 했고 특히 중방 문신들 권위를 무시하였어요. 예. 반면 최충원은 무신 정권의 위협이 없는 무력한 문인들을 등용했고 이들의 행정적 능력을 이용했으며 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규부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 볼 수 있죠. 참고로 이 최씨 집안 자체가 최충원 집안 자체가 원래부터 무신 집안은 아니야. 그 앞에 언급했던 뭐 경대승이나 뭐 이방이나 이빈 같은 그러니까 이방이나 정중 같은 무신 집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는 향리 출신이에요. 향리 출신이고 좀 약간 이제 문과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말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밥 벌어 먹기 힘드니까 뭘로 이제 돌보냈냐면 무신 정권 뒤에 그때 이제 말을 갈아타갖고 무신이 됐던 사람이야. 뭐 장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앞에 있는 무신 정권 앞에 있는 무신 집권 사람들하고 좀 결이 다른 사람이죠. 예. 자, 최충원은 또한 무단 정치로 당시 반발했던 밀란을 진압하는 동시에 사원세력의 반란을 억압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최충원 정권 이전에 보다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어. 그리고 물론 반란도 있긴 있었지만 예전에 그 뭐냐면 영종 때 일어나는 그 최충원 집권 이전에 일어난 반란보다 적었어요. 예. 자, 무신 정권계의 승대 반란 무신 진령
난 직후에 일어난 시기예요. 최충원 직후 후에도 더 심해지는데, 자, 이들은 국초 이래로 왕실의 비호를 받고 무신귀족과 연결된 기법사는 교종계통의 사원색이 무신 정권에 대립하여 복고적 항쟁을 일으켰다. 자, 최씨 정권은 무적을통해서 이런 사원세력을 억압하는 동시에 선종 세력들과 또 연결됐죠. 그래서 선종 세력들을 후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계종과 이제 뭐냐면 유착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최후하고 뭐 진후하고 관계 이렇게 해서 상호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하여튼 최충원 정권 시기 때부터는 좀 사회적으로 안정돼서 물론 반란은 있었긴 있었지만 그 앞에 있었던 그 최충원 이전보다는 반란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만 여기에서 이제 뭐냐 교종계통의 사원세력들의 반란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1258년에 최이가 이 최이는 어 좀 나이가 어린 때 되게 즉위했어요. 그 아버지가 최양인데 최양이 죽고 이제 갑자기 즉위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뭐 그 뭐야 그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 어머니 쪽이 뭐랄까 기생 출신이야. 예.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죠. 그 첩도 이제 좀 어머니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만 얼자 정도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권위도 낮죠. 그러다가 또 나이도 어려. 그러니까 이 틈을 틈타고 김준을 주도해서 임연이 가담해 갖고 제거돼요. 근데 김준과 인연이 있다가 김준이 정권을 잡다가 김준도 임연에게, 자기 부하인 임연에게 정권이 뺏기게 되죠. 자, 이것이 다의 그의 아들 임영웅까지 전해되는데, 자, 이단 사이 무신 정권도 이제 점차 약화의 길을 걷게 됐다. 자, 그다음 김준이나 임영이나 임명우 부자도 무인 집권기에 표시했던 교종 결감이 돼서 그 무인 정치를 계속했던 하였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최시정권처럼 독자적인 어떤 집정기관이나 무력 장치로서 사병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기반이 점점 상당히 약화되어 불안정한 모습을 띠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준 이면 정권 자체의 기반도 약화돼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이를 결정적인 요인, 붕괴시킨 요인은 외부의 압력이에요. 밖으로 압력인데, 이건 누구의 압력이 있어요? 원나라죠. 이때 쿠비나이 칸이 집권했던 때죠. 그래서 원나라 당시 몽고의 간섭이 무신 정권의 종속을 불가능하게 했다. 몽고는 항몽의 주도의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했고, 고려 국왕도 무인 정치도 약화된 왕권의 회복을 깨하고자 몽고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몽고 세력의 옹호를 받은 국왕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한도를 이제 영했고요. 임유가 이를 듣지 않자 그 당시 이제 그 송송해나 이런 사람들이 임무를 주력하고 결국 왕종이 북고되고 100년간에 계속된 무신 정권의 종언이 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고려 국왕은 원종이에요. 원종. 원종. 예, 이 원종이 이제 뭐냐 왕정 복구를 주도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 정권계 지배 기구를 볼게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네. 무신 정권 나오면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이 지배 기구 부분에서.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의 지배 기구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자,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이야. 첫 번째 인증번호 55번. 아이고. 자, 보면 무신난 이후 삼성 육부의 공식적인 정보기구는 종속되었고, 많은 문신들이 이들 간부의 간직에 임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신 정권 독자적인 지배기구를 통해서 무인 정치를 향했으며, 종래 정보기구는 형식적인 존재일 뿐 무력하게 그지없었다. 그래서 이성 육부 체제가 거의 무력화됐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무신 정권기에는 비록 문신이 최고의 정치기운 중송문화선의 재신이 임명됐다 하더라도 그의 실질적인 권력은 보잘것이 없었고, 오히려 낮은 간직을 가진 무인 집정이 초월적인 실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요 시기 때 또 특징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문신하고 문신직과 문간직이 겸직 청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무인 집정자들이 어, 낮은 간직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대부분 그런 문화시중 있죠. 문화시중하고 문간직으로 이제 승격이 돼. 같이 겸직을 해. 그래서 군사권도 장악을 하고 비록 형식적이지만 문간직도 갖게 돼요. 예, 문간직과 무신직을 같이 겸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무신들 중에 쿠데타에 성공하면 문간직을 또 얻게 되고요. 그리고 거꾸로 무신들도 이제 문간을 좀 문인들을 좀 약간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좀 포섭을 시키는 차원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상장군과 그 대장군직을 문신들이 뭐냐면 또 겸직하는 게 있어요. 문국교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신직과 무관직 겸직 형상, 문무관들의 겸직 형상들이 무신 정권 때 자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포셈에 있는데 요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요 부분은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심포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자, 처음에 무신들이 정권 행사했던 것은 중방이었죠. 그래서 무인 정치의 초기에는 아직도 독자적인 행정기구가 형성되지 못하고 종래 최고 행정기인 중방을 통해서 정치를 실행했다. 자, 이때는 무신 정권기의 1인자 무인 집정의 지위가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신 세력의 집중 기관인 중방을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일반 문인들도 중방을 통해 무신 정권에 참여했으니 중방은 모든 무신들의 연합 정권적 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중방의 초기 때 주요 기구가 부각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제1인자 무인 집정의 지위가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최초에 집권하면서 문신 정권이 확립기에 들어가면서 독재 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정치기구가 이제 성립이 됐고 최초에는 시종에 의해서 진강후에 책봉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후를 인용하는데 이 후라는 것은 제후를 할 때 제후 후자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진강후라는 의미는 고려 시대는 내재 외양 체제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황제잖아요. 그 고려 왕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당시 제후들이 존재하겠죠. 제후들을 임명해. 근데 그 당시 제후들은 어떤 사람들을 임명하냐면 공주 주요 왕자들을 임명해요. 왕족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신하를 임명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최충원 같은 사람도 있고 최시영권 집권자들 아니면 뒤에 이성계 그 앞에 이제 보면 누구죠? 어,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만 임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뭐냐면 권력자들만 임명해요. 이자겸 같은 사람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임명하고 흥령부, 예. 흥령부를 세웠다. 흥령부라는 건 부를 세웠다는 건 뭐냐면 독자적인 간청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제후들 보면 이제 뭐냐면 독자적인 간청 같은 관리 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자, 이거는 무신 정치의 형식적인 공인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고려 왕조에서 준 거고 실제로 이제 최신 정권의 최고 집정부의 기능은 교정도감이었죠. 그래서 교정도감은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서정을 감시하고 세정이나 비리, 규찰, 그러니까 재반 명령 하달 등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식 기구고 거기에 이제 뭐냐 최고 높은 상 교정 별감이었죠. 그래서 최충원이 고정도감을 설치한 후 모든 무인 집정은 이를 통해서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고요. 정령을 내렸던 것이다. 즉 고정도감은 그 내외의 주요 간사를 이제 관장하고 조세를 징수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등 무신 정권계 중추적 정청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자, 이게 이제 교정도감의 역할이죠. 그 당시에. 예. 자, 칠신정권 및 김준, 이면, 임유 같은 무인 집정들은 모두 이 교정도감은 장관인 교정별감을 되었으니 교정별감은 그 당시 무인정권기의 최고직으로서 무인집정의 표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시험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정방이야. 정방. 인사행정기구죠. 이 독자적 인사행정기구. 이 정방은 앞에 언급한 교정도감 있죠. 이 교정도감에서 떼와가지고 인사권만 떼와갖고 이제 만든 거야. 최후 때. 자, 그래서 최후 때 만든 기구인데 한번 볼게요. 정방은 최후가 관리의 인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설치한 곳으로 이것은 문무관 인사를 관장하는 이부 병배 공적 기관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방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보면 뭐 이규보, 금이, 김창, 박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인들이 여기서 배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건 최씨 정권기에 때는 유능한 신진사대부의 어떤 진출 경로이기도 하죠. 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정방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방과 관련돼 갖고 이제 어, 관련된 그 간직들이 있어요.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 경직 그 관련된 간직들이 뭐냐면 요걸 좀 정색 승선이 있고 그다음에 정색 상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간직 정색 뭐냐면 소경이 있어. 그러니까 정색 승선, 정색 상서, 정색 소경 등등등 이런 간직들이 쭉 나오면 이건 뭐다? 이거는 정방이야. 정방.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 밑에 그 있는 간직들이요. 정색 승선, 정색 상서, 정색 소경. 이런 간직들이 쭉 나오면 정방과 관련된 간직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후는 또 문인들에게 수기기관이었던 서방을 줬어. 서방. 네, 서방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죠. 이 서방도. 그래서 이제 서방도 그 당시 신진사대부들이 등용하는 어떤 등용해서 주로 이제 고문 역할을 했죠.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래서 이제 문인대 어떤 정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문인대 어떤 수기기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이제 무신정권 이제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현실 참여의 길이 또 열리게 되죠. 예, 서방. 자, 그 다음에 이제 칠정권의 무력적 기반을 좀 볼게요. 자, 최씨 정권은 그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당시 무력 장치로서 사병을 조직했고요. 처음 정주부 등이 무신난을 일으킬 때 국가의 공병인 보병을 일으켰으나 왜냐하면 정중부 같은 은양군 상장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따까이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이나 이구 같은 경영군, 권령 해수 그러니까 용호군 쪽이죠. 그래서 이제 공병이죠. 그러나 이제 무신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무장한 문객과 가동을 양성하였으니 이들이 사병 집단에 선고가 되었다. 뒤에 경대승이 100명의 결사들을 사제에 유숙하게 하여 이걸 이제 도방이라고 이제 했는데 자, 이는 사병 집단을 조직한 것이다. 자, 이 도방은 나중에 이제 정중 경대석이 죽고 나서 이제 해체되죠. 그러다가 이걸 다시 부흥시킨 사람이 최씨 정권이야. 그래서 최충원은 이들 6번으로 나눠 교대도 수직해고 6개 집단을 나눠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어, 지키게 했던 거죠. 최양 때는 다시 이걸 또 36번으로 나눠 확장했고요. 막대한 사병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방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병 집단이에요. 사병 집단. 도방과 함께 칠성권의 무역 기반이 됐던 것이 삼별초죠. 자, 이 삼별초는 약간 했지만 사병도 되지만 약간 뭐냐면 간병 역할도 해요. 예, 반사병, 반간병 그런 역할인데 그래서 반사병, 반간병, 공병 그런 역할을 했던 부대들이죠. 그래서 삼별초는 처음에 이제 그 밤에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경찰 부대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별초를 이제 편성했다가 그 수가 늘어나자 각각 자별초, 우별초 이렇게 나눠지고 나중에 이제 몽골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도망 나온 그 사람들 구성된 이제 신의군으로 이렇게 형성했어. 그래서 특별하게 세 개 부대를 형성해서 특별한 사람 뽑았기 때문에 삼별초가 되는 거야. 세 개로 나눠가지고 뽑은 부대라는 뜻이죠. 자, 이들 삼별초는 대몽황제의 커다란 공을 세웠고 무인 집정의 어떤 두톤 총애를 받아 그 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자, 이들은 국고에서 진출된 녹봉을 받으면서 군대와 경찰 등의 공적 임무를 띄었으므로 순수한 사병 집단 도방과 달리 공병적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간병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간병, 반사병, 반공 또는 반사병 집단이었다. 자, 그렇지만 또 실제로는 도방과 함께 어떤 무신정권기의 특수 혜택을 받으면서 사병의 노릇을 하였던 것이다. 예, 그런 역할이 있고요. 자, 그래서 무신 정권이 그의 독자적 지배 기구와 막대한 사병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체적인 경제적 기구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집권 문인들은 그 대토지를 경영하거나 남의 전조를 탈취하는 등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했고요. 특히 이제 최씨 정권은 진주 지방에 시급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불을 설치하고 그 전조를 거둬 막대한 미국을 저장하였으니 그것은 당시 경상도에 저축한 쌀이 50여만 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최씨 정권은 이런 사적인 경제력을 축적하면서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그 뭐냐면 후셈 내용을 좀 쉬었다 갈게요. 이거는요. 네. 심부셈 내용을 좀 쉬었다가 강조하겠습니다. 자,